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입니다. 논문 쓰시는 분들 이거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연구자는 난데, 일단 내가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 연구를 결국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연구를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연구를 이해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뭐 내 논문이 통과가 되든 뭐 내가 학위를 받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회 논문하고 학위 논문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학회 논문은 거의 대부분이 서면 심사예요. 뭐 특별히 포럼을 개최를 해가지고 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회 논문의 특성은 대부분이 서면 심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이 사람들을 뭐 설득을 해야 된다, 뭐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좀 덜 합니다. 근데 이제 학위 논문은 이 대면 심사란 말이에요. 이 대면 심사가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이 대면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지도 교수님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게 대부분 대면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대면을 해야 되는 이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대면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대면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또는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석사 논문은 1대 뭐 3,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5 이렇게 이런 우리가 설득시켜야 될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분들이 일단 갑이고 내가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벌써 심사하시거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설득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지만 내가 낮은 위치에서 이 분들을 설득시켜내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논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논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이 내용이 실질적인 연구 내용입니다. 요거는 일단 내가 논문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심사위원이나 지도 교수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논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페이퍼로 결국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나 지도 교수님들한테 먼저 도착하는 거는 페이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페이퍼를 정말 옛날에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예? 고시 공부하듯이 정말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심사장에 들어오느냐, 뭐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내가 연구한 내용의 페이퍼를 꼼꼼하게 읽고 들어오시지는 않지 않을까. 하지만 이분들도 짬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짬밥을 바탕으로 이 페이퍼를 조금은 속독으로 읽지만 그래도 일반 학생들보다는 이해도가 높으니까 속독으로 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페이퍼만 보고 이해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과 이 연구를 직접 수행한 나와 이 논문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내가 더 높겠죠.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이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논문 공부도 하고 철저하게 연구도 해서 페이퍼 작업을 해서 논문 심사에 들어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진 상태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분들을 이해시켜야 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 연구 내용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표를 할 때 가끔 가다 보면 이 페이퍼에 의존해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페이퍼에 의존해서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페이퍼는 내 연구 내용을 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 그 논문 페이퍼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중복적인 요소가 좀 있다.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부연, 보충 이런 설명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내 연구의 주된 맥락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페이퍼 안에 주된 맥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있죠. 근데 이 주된 맥락을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페이퍼에 의존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주된 맥락인데 약간 간접적인 관련성 있는 부분까지 부연 보충 설명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좀 오류는 아니지만 이런 그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거의 뭐 20분, 30분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을 싹 걷어내고 정말 핵심적인 엑기스 맥락만 딱 설명하게 되면 정말 5분? 뭐 길어야 한 7, 8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여러분 사실 5분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이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분들이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이 피교육자들의 기본적인 심리적 마인드는 졸린단 말이죠.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거를. 근데 이 시간이 좀 넘어서면 아주 재밌거나 정말 흥미롭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죠. 뭐 하기야 무슨 뭐 뭡니까 이제 거기다가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뭘 그렇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이런 집중력을 교수님들께서 가져주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말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뭐 15분, 20분 시간을 줄 테니까 발표해봐라. 이렇게는 이제 기회를 주죠. 근데 그 기회를 잡았다고 이런 중복적이고 부연 보충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도 교수님들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 느낌이지만 아마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교수님들도 약간 딴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학생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은 좀 지겨우니까 내가 이걸 뭘 지적을 하지 지적거리를 자꾸 그 시간에 생각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적인 낭비는 심사위원들한테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10분에서 뭐 15분 동안 발표를 해보시오 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이런 그 중복적이고 부연 보충 설명 같은 것들은 일단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정말 엑기스 맥락만 뭐 필요성하고요. 뭐 필요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 딱 대면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 안에 이제 뭐 대도방도 들어가고 연구 문제, 연구 가설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설계에 의해서 자료 수집한 것을 분석한 그 결과, 예,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논의가 될 텐데 논의가 학술적인 논의하고 실무적인 논의 딱 요렇게만 맥락적으로 딱 풀어버리고 그거를 한 5분 내에 끝내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이 엥? 내가 10분 동안 뭐 15분 동안 시간을 줬는데 5분 안에 끝내버렸네? 너무 빨리 끝냈네. 근데 이해는 잘 돼. 왜? 맥락만 딱 설명했으니까 집중력을 딱 가지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잘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끝냈지?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와, 교수님, 제가 남는 시간에는 혹시 교수님들이 뭐 지적하실 부분이나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제가 답해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좀 아끼고자 이렇게 발표 시간을 과감하게 중요한 맥락만 딱 설명드리고 제 발표 시간을 좀 아꼈습니다. 딱 했을 때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감도 좀 있어 보이고
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자기 논문을 이 2학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9월이 됐으니까 지도 교수님한테 뭐 말씀도 드려야 되고 나중에 이제 뭐 11월 달 좀 빠른 학교는 10월 말 그리고 조금 느린 학교는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발표장에 들어가는 그 심정, 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지 마세요.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연구에 가장 엑기스로 표현을 해서 딱 설득시킬 수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설명을 딱 하고 나서 나머지는 내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래 질문을 받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교수님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이 말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물론 내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예, 하면 되는 거. 그건 뭐 별개의 문제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질문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 아, 이거는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 말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아직 모르잖아. 연구는 내 건데 심사위원이 아무리 교수님이지만 잘 모르고 지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적한 게 그 자리에서 내가 판단력이 지금 없는데 잘못됐다라고 바로 인정을 하고 바로 고쳐버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정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까 잘 된 거일 수도 있잖아. 교수님이 실수한 것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고치겠습니다 해버렸으니까 진짜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 말씀이 맞으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로 그냥 다 통일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진짜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진짜 심한 표현으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아니, 뭘 잘못했다고. 뭘 그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죽을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심사자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 내가 이제 다시 들고 와가지고 진짜 심사자의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심사자의 말이 맞으면 그럼 고치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지.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아무리 봐도 심사자의 의견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지도 교수님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지도 교수님이 그래 이거는 니하고 내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 교수님이 지적이 조금 과다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밀고 나가자. 이렇게 지도 교수님이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 백그라운드가 돼주셔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은 야 나도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야 그냥 뭐 내 입장도 좀 고려해주라. 그냥 고치주라. 대부분 이러고 있다고.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학술 연구에서 이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입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오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 학생이 정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그럴 때 지도 교수님이나 또는 지도 교수님 옆에 있는 교수님이라도 누군가가 학교에서 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이 학교에 없으면 정말 학생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고치라는 대로 다 고칠 수밖에 없어요. 논문은 뭐 엉망이 되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고치라고 했으니 무조건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뭐 군대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 생각에 자율성이 없어요. 다양성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학교에 발전이 없어져요. 그 논문을 누가 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보거든. 그럼 딱 보면 이상한데 논문이 왜 이런 게 통과가 됐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학교에서 계속 나오면 결국에는 그 학과 그 학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논문. 엄청 많이 봅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저기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르는 대학이 야 저기는 교수님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저 학교에서 최근 이 학과에서 몇 년 새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야 우연히 내가 그 논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와, 이건 논문의 질이 상당히 높네. 그러면 그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소위 말하는 지잡대가 아니에요. 거의 뭐 서울대급이야, 논문이. 그러면 평가가 좋아지는 거지. 근데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이다 하더라도 그 어떤 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야, 이건 무슨 이런 논문을 통과시키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통과시킨 이 지도 교수님이 누구지? 막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학과, 그 학교의 명예까지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그 당시에는 그냥 당장 자기 입장 가호를 위해서 뭐 통과를 시키자, 뭐 고쳐라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좀 주도 면밀하게 지도를 안 해주시면 본인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요, 그 논문 싹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발표할 때 정말 효과적인 발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도 교수님이 이건 뭐 꼭 지도 교수님이 제가 뭐 이런 부탁드린다고 너무 자존심 상해 하지 마시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으라고 하는 건데 지도 교수님이 학생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시면 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학생의 논문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이 입장도 얼굴도 살고 학과도 발전하고 학교의 명예도 좋아지고 평가도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논문 지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논문 발표에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